어머, 박 선생님. 남편분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미경이가 왜 그렇게 입이 마르게 자랑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강남 한복판, 눈이 멀 것 같은 샹들리에가 빛나는 펜트하우스. 상간녀 미경의 어머니이자 재력가인 여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내 남편 강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잔을 받았죠. 자기 옆에 앉은 아내가 지금 무슨 주사위를 던지려 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예비 사위와 장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은 내 옆에서 다소곳한 척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고 남편은 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뒷방 늙은이라 조롱하며 비웃던 그 입술로 남편은 여 회장에게 온갖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가 피처럼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식사 대접이 너무 훌륭해서 저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미경 씨와 제 남편이 아주 깊고 은밀한 인연이 담긴 기록들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우아한 클래식이 흐르던 식탁 위로 남편과 미경이 엉켜있는 적나라한 사진들이 스테이크 접시 옆에 흩뿌려졌습니다. 명희야, 너 이게 지금 무슨... 남편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여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내리누르며 여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장난이라니요. 따님이 제 남편과 2년째 살림을 차렸고 제 명의 적금을 깨서 이 집 따님 오피스텔 계약금까지 해줬는데. 아, 그리고 축하드려요, 회장님. 곧 손주를 보시겠더라고요. 여기 임신 진단서 사본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비명,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와인 잔소리. 그 소란 속에서 나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평온을 느꼈습니다. 30년을 뒷방 늙은이 소리를 들어가며 헌신했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면 나는 오늘 이 화려한 성을 지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 제 환갑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장례식을 시작할 시간이니까요. 저는 박명희, 올해 60입니다. 서울 분당에서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며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이강우는 중견 건설회사 영업이사였고 아들 준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여보, 외투 입고 가. 오늘 바람 많이 분대요. 하며 옷걸이에 걸린 캐시미어 코트를 건넸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체리 향이 나는 립밤이었습니다. 분홍빛 투명한 케이스에 귀여운 체리 그림이 그려진 젊은 여자들이 쓸 법한 그런 립밤이었죠. 저는 립밤을 안 씁니다. 립스틱만 발라왔거든요. 그것도 누드톤으로요. 이게 뭐예요?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휙 돌아서더니 아, 그거. 거래처 직원이 떨어뜨린 거 주워줬는데 깜빡했네. 버려. 하고는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능숙했습니다. 저는 그 립밤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이상하다는 직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를 뒤지는데 반듯하게 접힌 발레 파킹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강남 더 클래식 호텔 마이너스 11월 15일 오후 3시.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거래처 회의 때문에 수원 갔다 왔어. 피곤하네 했었습니다. 수원이 아니라 강남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켜진 걸 봤습니다. 카톡 알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경 부장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감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출근할 때 넥타이 매듭을 봐주는 척하며 향수 냄새를 맡아보고 오늘 회의 어디서 해? 하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처음으로 잠금이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뭐가 있냐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이 주르륵 흐르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여보, 핸드폰 왜 잠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요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다 잠그래. 거래처 정보 때문에 그런데. 귀찮아 죽겠어. 그러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라면 아카데미 상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수정이와 미란이를 판교 현대백화점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와인을 한 잔 마시고 나서야 말을 꺼냈죠. 수정아, 있잖아. 남편이 요새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립밤이 나왔어. 남편 코트 주머니에서. 그리고 휴대폰도 처음으로 잠갔고. 수정이와 미란이가 눈빛을 교환하더니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그거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립밤 하나 가지고 그러면. 거래처 직원 거일 수도 있잖아. 미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이 들면 남자들 다 그래. 통과 의례 같은 거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 오히려 신경 쓰면 남편 기 죽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희야, 솔직히 우리 나이에 남편한테 뭘 기대해? 그냥 밥 잘 먹여주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지. 수정이의 말에 미란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만 바보가 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골프 간다고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용인 쪽 골프장이라고 했죠. 저는 그날 우연히 클리닉 앞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 차를 봤습니다. 용인이 아니라 분당 정자동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되어 있더군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핑크색 패딩을 입은 3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심장은 얼어붙어서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핑크색 패딩의 여자. 저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남편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을 헤맸지만 결국 빼내는데 성공했죠. 클리닉 진료실 컴퓨터에 카드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요즘 집에 가는 게 제일 싫어. 뒷방 늙은이 얼굴 보면 한숨만 나와. 저는 그 순간 제가 참고 넘기던 모든 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뒷방 늙은이.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이혼하면 되잖아요. 오빠도 이제 정리할 때 됐어요. 알아. 근데 재산 문제가 있어서 그 여자 명의로 된 게 많거든. 조금만 기다려. 저는 헤드폰을 벗어던지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위액만 나왔죠.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유명한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 재산을 1원도 주고 싶지 않아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에요. 냉철하게 계산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일단 남편 앞에서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재산 흐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환갑 잔치 크게 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부르고 제대로 한번 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너 파티 싫어하잖아. 예순인데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부부들 다 초대하고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남편은 의심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다가 숨겨둔 통장을 발견한 겁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하는 통장이었죠. 대신 남편 명의 통장에는 미경 오피스텔 계약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상간녀 집을 얻어준 겁니다. 저는 그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복사하고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생일 파티 준비를 시작했죠. 파티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수정아, 미란아, 우리 부부들끼리 모여서 내 생일 파티하자.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더 보는데 남편이 골프 여행을 갔을 때 함께 간 사람들이 바로 수정이 남편과 미란이 남편이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세 남자가 차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우야, 요즘 미경이랑 잘 돼가냐? 수정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완전 잘 돼가지. 명희는 아직 눈치도 못 챘어.
형수님 불쌍하긴 한데 뭐 우리가 어쩌겠어. 남자들끼리는 비밀 지켜줘야지. 미란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이 저를 예민하다고 통과 의례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남편의 불륜을 덮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혼자 집에 앉아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시어머니 병간호, 클리닉 운영. 모든 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박명희가 아니라 강우 아내, 준영이 엄마,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생일 파티 당일 저는 분당 정자동에 있는 한식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수정이 부부, 미란이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였죠. 명희야, 생일 축하해.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 수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미란이도 우리 명희 언니 환갑 축하해.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미리 초대한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30대 여자 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아끼는 후배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라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필라테스 센터에서 친해진 척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미경은 들어오다가 식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 강우였으니까요. 남편 강우도 미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미경 씨, 여기 오셨네요. 제 남편이랑 아시는 사이시죠?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경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과 미경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오피스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미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명희야, 이게 무슨, 30년입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30년을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뒷방 늙은이였더군요. 그것도 제 돈으로 상간녀 집까지 얻어주는 호구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희야, 오해야. 이건 다. 앉으세요. 제 한마디에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수정 씨, 미란 씨, 두 분 남편분들도 알고 계셨죠? 제가 예민하다고 통과 의례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수정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명희야, 우리는 정말 30년 동안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전 그냥 웃기는 꼭두각시였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일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산은 제가 했으니 편하게 드세요. 그리고 강우 씨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실 겁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그날 이후 제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꿨고 남편의 짐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밖에 내놨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이 왔고 남편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녹화했고 그 영상들은 법정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넌 왜 그렇게 남자를 못 잡아? 남자가 밖에서 좀 논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내가 아들 길을 살려줘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10년 넘게 병원비를 대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효도 여행까지 보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제 돈으로 다른 여자 집까지 얻어줬는데 그래도 참아야 하나요? 그래도 부부인데 넌 왜 그렇게 좁아? 요즘 세상에 남자가 바람 안 피우는 게 어딨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깨달았죠. 제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재산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의 숨겨진 계좌들을 찾아냈죠. 놀랍게도 남편은 제 명의로 담보대출까지 받아 사업 자금이라며 빼돌렸고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미경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경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어머니는 강남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여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 회사의 세미나에 참석했고 여회장과 명함을 교환했죠. 저희 클리닉에서 피부 관리 받으러 오세요.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몇 주 후 여회장이 정말로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최고급 케어를 제공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회장님 따님이 참 예쁘시던데요. 혹시 좋은 분 만나셨나요? 우리 딸이 요즘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승낙을 안 했어요. 유부남이라서. 여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요즘도 그런 남자가 있나요? 제 경험상 유부남은 절대 아내를 못 버립니다. 따님이 고생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래요. 내가 딸한테 그만 만나라고 했는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여회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로의 날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여회장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해요. 남편분도 모시고 오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강우 씨,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요. 저녁 7시까지 강남 삼성동 주소로 오세요. 안 오면 당신 불리합니다. 남편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폭로의 날, 저는 여회장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어머, 미경 씨. 여기가 댁이셨어요? 세상 참 좁네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여회장 부부가 앉아 계셨죠. 어서 오세요. 남편분은요? 곧 오실 거예요. 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남편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강우는 거실을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강우 씨. 오늘 식사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는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회장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늘 준비한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하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여유롭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 선물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이 집 따님 미경 씨와 제 남편이 2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과 문자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재산 이동 내역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건 제 남편이 제 명의 적금을 깨서 따님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쓴 증거고요. 아,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님의 임신 진단서 사본입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곧 손주를 보시겠네요. 여 회장 부인이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닥쳐. 여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우를 노려봤죠. 당신이 감히.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오늘은 그냥 사실만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참, 회장님. 제 변호사가 곧 연락드릴 겁니다. 따님이 받은 재산 증여는 모두 불법이니 반환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을 폭발시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 회장에게 불려가 죽기 직전까지 협박을 당했고 모든 사업 투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미경은 집에 감금되다시피 했지만 강우 없이는 못 산다며 결국 부모와 절연하고 집을 나왔죠. 남편과 미경은 미경이 급히 얻은 좁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은 돈 문제로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성적이 떨어지고 급기야 가출까지 했으니까요.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준영이가 소리쳤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준영이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준영아, 엄마가 한 가지만 보여줄게. 저는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를 준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뒷방 늙은이라고 엄마를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상간녀와 히히덕거리는 장면이었죠. 준영이는 영상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진짜. 그래. 엄마는 30년 동안 아빠만 믿고 살았어. 근데 아빠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봐. 준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 나 아빠 안 봐도 돼. 엄마만 있으면 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것이라며 5대5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죠. 남편이 지난 10년간 사업 자금이라고 가져간 돈이 실제로는 유흥비와 미경에게 들어간 것,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것, 숨겨둔 해외 계좌와 비트코인까지. 법정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의 92%를 원고 박명희에게 귀속시키며 피고 이강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저는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판결문을 받아든 그날, 저는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을 걷는데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말 멋있어. 나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 준영아, 엄마는 원래 강하지 않았어. 그냥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 저녁 호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준호였습니다. 명희야, 박명희 맞지? 준호 오빠. 30년 만에 만난 준호는 여전히 훤칠한 키에 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나 내 이혼 소송 얘기 들었어. 업계에서 화제였거든.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좋아했어. 근데 내가 강우를 선택했잖아. 나는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렘? 아니면 위로?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오빠, 미안해. 나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알아. 괜찮아. 나는 그냥 친구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준호의 따뜻한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리닉을 확장해서 중년 여성을 위한 토탈 케어 센터로 바꿨습니다. 피부과 진료뿐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상담까지 제공하는 곳으로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황혼 이혼 후의 삶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필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글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제 책을 읽고 위로받았다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죠? 강우 오빠가 저를 때려요. 돈도 없고 아기도 아픈데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미경 씨, 당신이 선택한 사랑의 대가예요. 달게 받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정하다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구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남편 강우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행 갔을 때 따라와서 협박하려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추가로 사기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강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클리닉은 날로 번창했고 저는 각종 방송과 강연에 출연하며 중년 여성의 멘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의대에 진학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준호가 다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명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보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준호는 아쉬워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줬습니다. 알았어. 그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을게.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전한 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우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우는 출소 후 미경을 찾아갔지만 미경은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외국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강우는 갈 곳이 없어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우가 제 클리닉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희야, 제발 좀 도와줘. 보안 요원이 강우를 막았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굽은 어깨, 생기 없는 눈빛.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냉정하다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엇도 줄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클리닉은 전국에 3개 지점을 둔 대형 센터로 성장했고 제 책은 3권의 시리즈로 출간되어 총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준영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죠. 엄마, 결혼식 때 혼주로 서줄 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화려하게 차려입고 갈게. 준영이의 결혼식 날,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혼주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5년 전 체리향 립밤을 발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 순간 싸워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나한테 진짜 강한 게 뭔지 보여줘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박명희, 수고했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쓸쓸하게 자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갈까 고민했지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 삶에서 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대신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사서 한강 다리 위에서 물에 띄워보냈습니다.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꽃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걸 보며 저는 진정으로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그 후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시니어들을 위한 힐링타운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100세 시대의 새로운 노후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6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근데 저는 용기가 안 나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30년을 함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언니 인생에서 주인공은 언니예요. 남편이 아니라.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저는 70입니다. 손주도 생겼고 클리닉은 후배 의사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북한산이 보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가끔 준호가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강우와 찍은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날에 저와 강우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액자에서 빼내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는 아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홀로 벚꽃길을 걷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는 나 자신입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저는 그 속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용기,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배신당하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되실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